손 감각이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진경 손상이 심해서 설령 회복되더라도 예전처럼 섬세한 작업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말 하나로 엄마의 인생과 내 꿈이 동시에 멈췄다. 내 이름은 기정이다. 나는 엄마의 주방에서 자랐다. 학교가 끝나면 현관문을 열자마자 책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손을 씻고 앞치마부터 둘렀다. 숙제보다 먼저 한 건 마늘을 까는 일이었다. 양파 껍질을 벗기고 파를 다듬고 감자를 씻는 일이었다. 친구들이 학원 가방을 메고 있을 때 나는 식칼을 쥐고 있었다. 엄마 영심은 항상 말했다. 요리는 레시피로 하는 게 아니야. 사람이 먹을 얼굴을 떠올리면서 하는 거야. 엄마는 간을 보지 않아도 냄비를 한번 휘젓는 소리만 듣고 불을 줄일 줄 아는 사람이었다. 국물이 끓는 소리, 기름이 튀는 온도, 고기가 익어가는 냄새의 변화. 엄마는 그 모든 걸 몸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계량 스푼 같은 건 쓰지 않았다. 손끝으로 소금을 짚고 눈으로 간장을 따르고 귀로 읽는 정도를 가늠했다. 사람들은 엄마를 손맛이 살아있는 요리사라고 불렀다.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나는 그때는 몰랐다. 엄마의 가게는 작았지만 늘 사람들로 가득했다. 단골 손님들은 엄마의 이름을 불렀다. 영심씨 오늘도 맛있어요. 역시 영심씨 손맛은 못 따라가. 그럴 때마다 엄마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수줍게 웃었다. 나는 그 모습이 자랑스러워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자꾸 엄마 쪽을 쳐다보곤 했다. 나는 그런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었다. 중학교 2학년 겨울 나는 처음으로 엄마에게 말했다. 나도 엄마처럼 요리사가 될래. 엄마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나를 보다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 그럼 더 열심히 배워야지. 그날부터 엄마는 나를 제대로 가르치기 시작했다. 불 조절하는 법, 칼 쥐는 법, 재료가 말을 거는 순간을 느끼는 법. 엄마의 주방은 내 학교였고 엄마의 손은 내 교과서였다. 나는 그 시간들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다. 불이 꺼질 수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사고는 정말 아무 일 없던 날처럼 찾아왔다. 그날도 엄마는 새벽 4시에 일어났다. 시장은 일찍 가야 좋은 재료를 고를 수 있다고 했다. 나는 잠결에 현관문 닫히는 소리를 들었고 다시 잠들었다. 학교에 가기 전 엄마가 사온 무화배추를 보고 오늘 저녁은 된장찌개겠구나 생각했다. 학교가 끝나고 가게로 갔을 때 주방은 평소처럼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엄마는 커다란 냄비 앞에서 국자를 들고 있었고 보조주방장 민수형은 튀김을 하고 있었다. 나는 가방을 사물함에 넣고 앞치마를 두르며 물었다. 오늘 뭐 도와줄까요? 설거지부터 해. 손님 많아서 그릇이 모자라.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설거지통 앞에 섰다. 물소리, 기름 튀는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익숙한 소음 속에서 나는 그릇을 닦았다. 그때였다. 쿵.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주방 전체가 잠시 멈춘 것 같았다. 으악. 엄마의 비명이었다. 나는 그릇을 떨어뜨리고 돌아섰다. 엄마가 주방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엄마의 오른손 위로 끓던 기름이 그대로 쏟아져 내렸다. 연기가 피어올랐다. 공기 중에 탄 냄새가 퍼졌다. 엄마. 나는 소리쳤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민수가 재빨리 물을 끼얹었고 누군가 119를 불렀다. 모든 게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다. 엄마는 눈을 감고 신음했다. 엄마의 손이 빨갛게 너무 빨갛게 부풀어 올랐다. 구급차가 왔고 엄마는 실려갔다. 나는 엄마 손을 잡으려 했지만 구급대원이 막았다. 학생, 여기선 안 돼. 병원 가서 보자.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나는 벤치에 앉아 떨리는 손을 꽉 쥐었다. 시계를 봤다. 5시, 6시, 7시.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 나는 벌떡 일어났다. 저요. 딸이에요.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다. 이도 화상입니다. 손등과 손가락 전체에 걸쳐 있고요. 지금 응급처치는 끝났습니다만.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 침묵이 너무 무거웠다. 손 감각이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신경 손상이 심해서 설령 회복되더라도 예전처럼 섬세한 작업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말 하나로 엄마의 인생과 내 꿈이 동시에 멈췄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았다. 손 감각, 섬세한 작업, 예전처럼.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엄마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다. 붕대로 감긴 손은 마치 하얀 장갑 같았다. 나는 침대 옆에 앉았다. 엄마.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천장만 바라봤다. 일주일 후 우리는 퇴원했다. 그리고 가게 문을 닫았다. 민수 형과 다른 직원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단골 손님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건강상의 이유로 당분간 휴업합니다. 엄마는 앞치마를 버렸다. 주방 칼을 박스에 담았다. 냄비와 프라이팬을 창고에 넣었다. 나는 요리를 그만두었다. 불 없는 주방은 너무 조용해서 숨이 막혔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엄마는 매일 아침 재활 치료를 받으러 갔다. 손가락을 움직이는 연습, 물건을 쥐는 연습, 감각을 되찾는 훈련. 하지만 엄마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붕대가 벗겨진 손은 울퉁불퉁한 흉터로 뒤덮여 있었다. 기정아, 넌 학교나 잘 다녀. 그게 엄마가 내게 하는 유일한 말이었다. 나는 학교에 갔지만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다. 칠판의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친구들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다. 머릿속에는 계속 그날이 맴돌았다. 엄마가 넘어진 순간. 기름이 쏟아진 순간. 그 둔탁한 소리. 왜 넘어졌을까? 엄마는 20년 넘게 주방에서 일한 사람이었다. 미끄러운 바닥, 뜨거운 기름, 좁은 공간. 그 모든 위험을 피하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런 엄마가 그렇게 쉽게 넘어질 리 없었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거실을 배회하다가 엄마의 가방을 발견했다. 가방 속에는 사고 당일의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보험 처리를 위해 찍은 것들이었다. 나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겨봤다. 주방 바닥, 쏟아진 기름, 엎어진 냄비. 그리고 한 장의 사진에서 나는 멈췄다. 바닥이었다. 깨끗한, 너무 깨끗한 바닥. 평소 그 자리에 깔려있던 미끄럼 방지 매트가 없었다. 나는 기억을 더듬었다. 사고 전날 분명 그 매트는 있었다. 내가 직접 그 위를 밟으며 설거지를 했으니까. 낡았지만 두툼한 고무 매트. 엄마가 직접 주문해서 깔아둔 것. 그런데 사고 당일 그 매트가 사라졌다. 누가 치운 걸까? 나는 다음날 가게로 갔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나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 조용한 주방은 유령의 집 같았다. 먼지가 쌓인 조리대, 꺼진 가스레인지, 텅 빈 선반. 나는 창고를 뒤졌다. 상자들 사이 오래된 식기들 뒤. 그리고 구석진 곳에서 그것을 찾았다. 미끄럼 방지 매트. 구겨진 채로 마치 급하게 숨겨둔 것처럼.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나는 사무실로 가서 서랍을 열었다. 엄마가 정리해둔 서류들. 직원 명단, 근무표, 장부. 그리고 사고 당일의 근무표를 펼쳤다. 그날 아침 일찍 출근한 사람은 3명이었다. 엄마, 민수 그리고 한 사람 더. 강태수. 가게의 공동 투자자. 나는 그 이름을 보며 천천히 기억을 끄집어냈다. 강태수는 2년 전 엄마 가게에 투자했다. 확장하자며 더 큰 매출을 올리자며 접근했다. 엄마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월세가 오르고 재료비가 오르면서 결국 손을 잡았다. 하지만 둘은 자주 부딪혔다. 강태수는 메뉴를 바꾸자고 했다. 더 빨리, 더 싸게, 더 많이. 배달 전문으로 가자고 했다. 하지만 엄마는 고집을 부렸다. 손님 얼굴 보면서 요리해야 제맛이 나요. 영심 씨, 시대가 변했어요. 감성으로는 장사 안 돼요. 그럼 투자금 돌려드릴게요. 말다툼은 점점 심해졌다. 그리고 강태수는 엄마를 싫어하기 시작했다. 엄마의 인기, 엄마의 단골, 엄마의 방식.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들었던 말이 기억났다. 영심 씨가 없으면 이 가게도 없는 줄 아세요? 나는 근무표를 다시 봤다. 사고 당일 강태수는 새벽 5시에 출근했다. 엄마가 시장 간 사이. 주방이 비어 있던 그 시간에
손이 떨렸다. 나는 감정적으로 덤비지 않았다. 울지도 소리 지르지도 않았다. 대신 노트를 꺼내 기록하기 시작했다. 증거를 모으는 데는 2달이 걸렸다. 먼저 민수를 찾아갔다. 민수는 다른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다. 민수 오빠 사고 그날 아침 기억나요? 왜? 매트 어디 갔는지 아세요? 미끄럼 방지 매트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거. 강태수 사장이 치웠어. 새 거 주문했다고. 낡았다고. 새 건 언제 왔어요? 안 왔는데? 그날 사고 나는 바람에 흐지부지 됐지. CCTV를 확인했다. 건물 입구 CCTV를 요청했다. 건물주는 오래된 파일이라며 난색을 표했지만 사정을 설명하자 결국 복사해줬다. 새벽 5시 13분. 강태수가 건물로 들어갔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5시 47분. 강태수가 나왔다. 손에 커다란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비닐봉지 아래로 삐져나온 회색 고무 재질. 매트였다. 다른 직원들도 찾아갔다. 홀 담당이었던 지은 언니, 설거지를 도왔던 수진이. 하나씩 천천히 이야기를 들었다. 강태수 사장님이 자꾸 영심 언니 흉봤어요. 저 고집 때문에 가게가 안 크는 거야 이런 식으로요. 1달 전쯤엔 큰 소리로 싸우는 것도 봤어요. 사장님이 이러면 나 빠지겠다 그랬는데 영심 이모님이 투자금 정리해드릴게요 하셨죠. 주방 관리 일지를 찾았다. 매일 아침 주방 점검 체크리스트. 사고 전날까지는 바닥 매트 상태 양호라고 적혀 있었다. 사고 당일엔 체크가 안 되어 있었다. 나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정황상 의심스럽긴 한데 직접적인 증거가 약해요. 더 찾아야죠.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강태수의 SNS를 뒤졌다. 사고 다음 날 그는 이렇게 썼다. 예상치 못한 일로 가게가 어려워졌습니다. 당분간 운영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사고 일주일 후 강태수가 다른 투자자를 만났다는 것도 알아냈다. 영심 셰프 빠진 자리에 제가 새로운 콘셉트를 만들 겁니다. 그가 한 말이었다. 나는 모든 자료를 정리했다. 타임라인을 만들었다. 증언을 모았다. 그리고 경찰서를 찾아갔다. 학생, 이건 산업재해 사고로 이미 종결됐어요. 다시 조사해 주세요. 여기 증거 있어요. 경찰관은 한숨을 쉬며 파일을 펼쳤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표정이 변했다. 이거 직접 조사한 거야? 네. 재조사가 시작됐다. 강태수는 처음엔 발뺌했다. 하지만 통화 기록이 나왔다. 사고 2주 전 강태수는 다른 요식업자와 통화했다. 영심이 문제야. 저 사람만 없으면. 결정적인 건 그의 노트북에서 나온 검색 기록이었다. 주방 사고 사례, 미끄럼 방지 매트 제거 후 사고 산업재해 위장 방법. 사고 3일 전에 검색한 기록들이었다. 강태수는 결국 자백했다.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좀 다치게 하려고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법정에 섰을 때 나는 증인석에 앉았다. 이 모든 증거를 직접 찾으셨다고요? 네. 우리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요. 그냥 정직하게 일했을 뿐이에요. 판결이 나왔다. 강태수는 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민사상 손해배상도 명령받았다. 그리고 요식업 관련 모든 사업에서 손을 떼야 했다. 법정을 나오는 날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다. 기정아, 응, 엄마. 고생했어. 엄마는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울었다. 나도 엄마 옆에 앉아서 같이 울었다. 울고 나니 조금 후련했다. 그날 밤 엄마가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다. 기정아, 요리는 손으로만 하는 게 아니야. 엄마는 요리를 말로 가르치기 시작했다. 불을 줄여야 하는 순간, 냄새가 바뀌는 시간, 재료가 긴장 풀리는 소리. 나는 다시 칼을 잡았다. 엄마는 옆에서 조용히 설명만 했다. 우리는 작은 배달 전문 주방을 열었다. 엄마는 레시피를 만들고 나는 불 앞에 섰다. 주방에 다시 불이 켜졌다. 처음에는 주문이 많지 않았다. 하루에 3-4개.
그것도 대부분 엄마의 옛 단골들이었다. 영심 씨 어디 갔어요? 다시 시작했다면서요? 소문을 듣고 하나둘 찾아왔다. 나는 떨렸다. 엄마의 맛을 재현할 수 있을까? 엄마 없이 할 수 있을까? 기정아, 국물 맛 좀 봐. 엄마가 말했다. 나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봤다. 어때? 조금 싱거운 것 같아요. 그럼 소금 한 꼬집만 더 넣어. 아주 작게. 나는 손끝으로 소금을 집었다. 엄마가 하던 것처럼. 냄비에 넣고 저었다. 다시 맛을 봤다. 이제 됐어요. 그래. 그게 맞는 거야. 엄마는 내 어깨를 톡 쳤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조금씩 배워갔다. 엄마의 손맛이 단순히 손기술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재료를 대하는 마음, 불을 조절하는 타이밍, 음식이 익어가는 과정을 기다리는 인내. 엄마는 더 이상 칼을 잡지 못했지만 여전히 최고의 선생님이었다. 양파는 너무 작게 썰지 마. 씹히는 맛이 있어야 해. 고기는 센 불에서 빠르게. 주저하면 질겨져. 간은 마지막에 봐. 처음부터 맞추려고 하면 실패해. 주문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단골들이 지인들에게 소개했고 리뷰가 올라왔다. 맛이 예전 그대로예요. 영심 씨 레시피 맞죠? 똑같아요.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맛있어요. 나는 매일 밤 엄마에게 보고했다. 오늘 된장찌개 20그릇 나갔어요. 김치볶음밥도 인기 많아요. 엄마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잘하고 있어. 3년이 지났다. 가게는 작지만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요리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이론을 배우고 새로운 기술을 익혔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엄마에게 배운 것들이었다. 어느 날 음식 잡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다. 떠오르는 젊은 요리사 특집인데 참여하실래요? 나는 엄마에게 물었다. 해도 될까요? 왜 안 돼? 내가 만든 거잖아. 인터뷰 날 기자가 물었다. 요리는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어릴 때부터요. 엄마 가게에서 자랐거든요. 특별히 영향을 받은 요리사가 있나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지금은 요리를 하지 않지만 제 안에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누구신데요? 우리 엄마요. 엄마 영심. 기자는 그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사고 이야기, 진실을 찾았던 이야기, 다시 시작한 이야기. 기사가 나간 후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사람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고 음식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사갔다. 응원합니다. 엄마 딸 모두 멋져요. 음식 먹으면서 울었어요. 댓글들을 보며 나는 엄마에게 보여줬다. 엄마는 흉터가 남은 손으로 핸드폰을 천천히 넘기며 읽었다. 기정아, 응? 고마워. 제가요? 왜요? 다시 불을 켜줘서. 나는 엄마 손을 잡았다. 울퉁불퉁하고 거친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몇 년 후 우리는 작은 식당을 열었다. 배달만 하던 주방에서 벗어나 손님을 직접 맞이하는 공간. 벽에는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다. 불이 꺼져도 맛은 남는다. 엄마 영심은 아직도 주방에 서지 않는다. 대신 홀에 앉아 손님들을 맞이한다. 흉터난 손으로 물잔을 내밀고 수줍게 웃으며 인사한다. 나는 주방에서 불을 켠다. 냄비를 올리고 재료를 손질하고 요리를 시작한다. 손님들은 말한다. 영심 씨 딸이 만드는 거죠? 맛이 똑같아요. 엄마 맛 그대로. 나는 대답한다. 아니에요. 이건 우리 맛이에요. 엄마와 제가 함께 만든. 그건 엄마의 인생이고 내가 이어받은 이야기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이야기다. 불은 꺼졌지만 우리는 다시 켰다. 더 강하게, 더 밝게.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